자, 지금 1장 4절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GDP 구성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분배와 그다음에 지출 측면에서 봤고, 그다음 지난 시간 후반부터는 생산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GDP가 어떤 산업에서 얼마만큼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걸 보면 참 분류가 별로 좀 정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두드러진 것은 어쨌든 서비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7%. 그 다음에 제조업이 한 4분의 1 정도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익히 아는 바와 같이 농업 같은 경우는 농업이나 광업은 굉장히 줄었다. 농업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다.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요약하면 GDP 중에서 서비스업이 57%, 제조업이 25%, 그 뒤로 건설, 전기, 가스, 수도, 농림업. 농림 부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제조업 부분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최근에는 정체 또는 비중이 감소세에 있다. 자, 제조업 비중이 보면 17%, 22%, 25%, 26%, 27%까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게 이제 다 왔지 않았는가라고 보고 있죠. 이게 이제 다시는 이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비중에서. 물론 제조업 생산액은 더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GDP에서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최근에는 정체 또는 감소세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더 이상 경제 자체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제조업이 위축돼서 그런 게 아니고 서비스 부분이 더 많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비중이 제조업이 줄어들고 있다.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이 선진국이 된다 그러면 보통 제조업 비중보다는 서비스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선진국이 될수록 사람들이 사용하는 재화를 보면 사실 지출 부분을 보면 서비스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 현상을 반영해서 그 현상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현 수준은 어떤 나라, 어떤 선진국하고 비교해서도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 서비스 부분은 70년대 40%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으며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서비스업은 최근에 비중이 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빠른 속도로 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차피 옛날에도 항상 서비스업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기 이전부터도 제조 서비스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이었습니다. 산업화되기 이전에는 농업이 큰 부분을 차지했죠. 농업이 이만큼인데도 제조업보다 농업이 비중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한 부분은 서비스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줄었죠.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산업화되면서 농업이 줄고 서비스업 비중은 산업화가 되면서 서비스업 비중은 좀 늘긴 늘었는데 이제 이 는 것은 제조업도 늘고 서비스를 넣는데 다 있는 부분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농업이 줄어서 그런 거죠. 농업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한쪽이 위축되고 한쪽이 늘어나고가 아니라 다 성장하는 겁니다. 대부분 다 모든 산업이 다 성장하고 더 매출액도 늘어나고 생산량도 늘어나는데 어느 산업이 더 빨리 늘어나느냐라는 이야기죠. 농업 부분은 그냥 성장세가 굉장히 느린 반면에 제조업과 서비스 부분은 성장세가 굉장히 빨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죠. 옛날에도 첫 번째였고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데 제조업도 따라 늘어났지만 이제 농업은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자, 이 성장세가 이제 여기서 과반수를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이 서비스 비중은 더 늘어날 겁니다. 지속적으로 비용 증가. 건설업 비중은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국토개발, 이제 경제발전, 산업화, 도시화
통해 가지고 많은 건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건설업이 굉장히 비중이 커지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일단락되는 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는 뭐 대체라든지 신규 개발은 굉장히 이제 전체에서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건설업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생산 측면의 현황입니다. 현황인데. 자, 여기서 설명한 것 중에서 이제 제조업 비중 축소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더 설명을 해봅시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을 보여주는 가장 큰 목적은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제조업 비중 하락 추세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서비스업 비중이 왜 늘어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는 원인이 어디냐? 현재 제조업이 GDP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인데, 그러나 이제 이 비중도 점점점 선진국화되면서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왜 줄어드냐에 대해 가지고 첫 번째,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부분 선진국이 다 줄어든다고 이야기했죠. 그 원인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 거죠. 생산성 향상. 자,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데, 이 생산성이라는 무슨 용어냐? 용어를 먼저 설명해 봅시다. 밑에 있죠. 용어 2에 생산성 향상. 생산성이라는 것은 생산성이 향상된다, 좋아진다라는 거죠. 생산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비용으로 이게 생산성 향상의 상태라는 것은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물건을 만들거나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산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생산성이냐라는 것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노동 생산성, 자본 생산성. 그러니까 사람이 1시간 일해가지고 얼마나 만들어내느냐라는 거죠. 그걸 일반적으로 노동 생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을 안 붙이면 일반적으로 생산성은 노동 생산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그 외에 다른 생산성도 있는데, 뭐 자본 생산성도 있고, 아니면 기계 한 대당 생산성을 따질 수 있는 거죠. 생산 라인에서 기계 한 대에서 물건 몇 개 만들어내냐, 이 기계는 1시간에 몇 개 물건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또 다른 기계는 몇 개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생산성이 다를 겁니다. 더 많이 만들어내는 물건은 더 생산성이 높다는 거죠. 생산성이라는 것은 물적 양입니다. 물적. 생산해내는 양이죠. 그래서 기계당 생산성, 아니면 투자된 돈, 자본당 생산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토지 생산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농업에서는 특히 그게 중요하겠죠. 한 평, 아니면 뭐 1제곱미터당, 아니면 100제곱미터당 생산량이 얼마냐라는 거죠. 쌀을 재배하면 얼마고, 아니면 밭 같은 데서는 고추나 감자나, 아니면 뭐 마늘이나 뭐 여러 종목이 있죠. 배추나 여러 종목이 있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생산성을 생산되는 그 물건의 양으로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뭐 그 물건의 가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가격으로. 그래서 농민들은 그걸 잘 고민해가지고 그 기후라든지 토양이라든지 거기 맞춰가지고 이 땅에 제일 그래도 돈이 많이 되는 작물을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생산성입니다. 토지당 생산성, 토지 면적당 생산성, 아니면 투자된 자본당 생산성.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노동 1시간당 생산성입니다. 다른 앞에 이 구체적인 생산 요소 이름을 안 붙이고 생산성이라 하면 사람 한 사람 1시간 일해가지고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이 생산성이라는 것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동일한 비용으로 생산성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물건을 만들게 됐다, 또는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된 상태, 아니면 노동으로 이야기하면 1시간당 만드는 물건이 더 많아졌거나, 아니면 적은 노동을 들여가지고 동일한 물건을 만들어내게 된 상태, 이런 것을 생산성 향상이라고 합니다. 공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생산성은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가 될 겁니다. 기술에 따라서. 기술이라는 것이
아주 어려운 기술, 뭐 복잡한 기술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기술을 경제학적으로 봐가지고는 그런 복잡한 건 안 따집니다. 그건 의미가 없고, 결국은 아무리 복잡하고 아니면 아무리 그 첨단의 기발한 기술이라 그래도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들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상품 안 되고 쓰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라는 것은 경제학적 개념에서는 결국은 시장 가치로 다 평가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과학계에서는 보면 야, 진짜 생각도 못한 방향으로 고안을 해내가지고 이거는 진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생산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다들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는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적으로 생산 과정에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버린다 그러면 시장에 먹히지가 않는 거죠. 시장에 진입조차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싼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느냐, 적은 노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동일한 노동으로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생산성이 향상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생산성은 주로 노동 생산성을 이야기하는데 세계적으로 생산성은 향상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점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점점 물건을 적은 비용으로, 적은 노동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적은 노동으로 만들어낸다? 아니면 한 사람이 한 시간 일해가지고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낸다? 그걸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이 쓸 수 있는 시간은 딱 동일한 한 시간이다 그러면 그 한 시간으로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은 주로 기술 개발과 기계화, 자동화 등 자본의 투자가 수반된 경우죠. 더 좋은 기계, 더 잘 돌아가는 기계, 더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물론 이제 사람도 따라가야 됩니다. 기계만 들이면 안 되죠. 기계를 들이면 그 기계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의 기술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같이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순수히 사람의 교육 가지고만은 생산성 향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자본의 투자, 특히 뭔가 하면 기계화, 자동화. 이 기계화, 자동화가 되는 것은 기술 개발이 되기 때문에 기계화, 자동화가 되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이게 투입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간당 생산할 수 있는 양은 많아지는 거죠. 즉 세계적인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있다.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 즉 더 적은 비용으로 제조업 상품의 생산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GDP에서의 제조업 비중을 줍니다. 생산되는 양은 늘지만 그 물건 양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하고 동일한 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걸 만들기 위한 비용은 줄어드는 거죠. 비용이 줄어든다 그러면 판매 가격이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 이야기는 전체 가치가, 그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동일한 물건인데도 가치가 떨어지고 아니면 똑같은 가격을 받는 대신에 품질을 훨씬 더 높이는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전자제품 여러분들이 보면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흔히 보는 전자제품 가격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제조업체에서는 더 품질 좋은 물건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더 복잡하고 품질 좋고 이제 품질 기능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디자인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디자인으로 승부해 가지고 조금 더 이쁜 디자인, 이쁜 아니면 조금 이제 소비자들의 허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가서 뭐 셰프 에디션 뭐 이런 걸 붙여 가지고 가격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자동차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동차는 계속적으로 자동차 가격이 조금씩은 오르긴 있어요. 근데 오르는 거에 비해 가지고 품질은 뭐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 이야기는 점점 옛날하고 동일한 물건으로 비교해 본다 그러면 그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동일 품질 가격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점점점 가격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모든 전자제품은. 대부분의 제조품 물건은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GDP에서의 비중은 점점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서비스업은 안 그렇냐?에 대해 서비스업은 안 그렇습니다. 서비스업은 물론 서비스업도 자동화 기계를 통해 가지고 그래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죠. 뭐 그러다 많은 서비스업은 노동이 직접 들어갑니다. 노동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노동 절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 노동의 가격은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계와 자동화가 제한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동이 항상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노동의 가격은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의 국민소득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시간당 노동비용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소위 가치는 점점 안 떨어지는 거죠. 안 떨어지고 오히려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동일한 서비스인데 그 가격이 점점점 비용이 점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에서 제조업 비중은 줄고 서비스업 비중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죠. 어쨌든 제조업 비중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는 전 세계적인 추세는 생산성 향상 때문이다. 그래서 GDP의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 비중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물건을 덜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더 많이 더 좋은 물건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소비 차원에서의 복지 차원으로 본다 그러면 훨씬 좋아지는 상태죠.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이제 GDP의 수입 비중은 줄어든다. 이제 그게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봐가지고 한 국가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안 좋은 경우가 되겠죠. 국가적으로 봐서 한 국가 자체의 서비스 제조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안 좋은 경우가 되겠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경우. 그러면 그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 제조업이 도태가 되는 거죠. 도태가 되어서 줄어들었다. 줄어들면 GDP에서 비중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 이외에 한 국가 자체가 뭔가 경쟁력 약화로 관련 산업이 축소되었다. 경쟁력이 약화됐다. 대부분 어떤 경우냐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못 따라갔다. 새로운 기술, 그리고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만드는 기술이 나왔는데 어떤 나라가 그 기술 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우리나라는 그 기술을 개발을 못했다든지, 그리고 그 기술이 특허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그걸 도입할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그걸 못한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 최근에 제일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냐 하면 노키아가 핸드폰에서 세계 최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지가 한 10년 조금 더 넘죠. 세계 최대 기업이 노키아였는데 그 노키아가 한 2년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세계 최대 핸드폰 세계 최대 생산업체인데 한 2년 만에 거의 망해버렸는데, 왜 망했냐 그러면 소위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노키아는 옛날식의 핸드폰을 쓰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노키아가 사실은 노키아도 스마트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걸 보긴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노키아에서는 판단이 사람들이 이런 전화는 전화로만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복잡한 컴퓨터가 기능이 다 되는 걸 사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별로 시장성이 있다고 안 본 거죠. 안 본 건데 해보니까 애플이 아이폰을 만드니까 그게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물론 이제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만들고 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한 1년 동안은 핸드폰이 안 팔려가지고 거의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는데 1년에 걸쳐가지고 절치부심 이 스마트폰을 개발해가지고 1년 만에 따라 붙였죠. 따라 붙여가지고 지금 비슷비슷하게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절치부심 신속하게 따라갔는데 노키아는 그걸 안 했던 거죠. 우리가 세계 1인데 세계 시장 최대를 장악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안 따라갔다가 순간에 바뀐 겁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게 요즘 이렇게 빠르게 바뀝니다. 특별히 이거는 특허권이 있어가지고 접근이 불가능한 기술도 아니고 하나의 아이디어고 뭔가 하면 이 물건의 방향인데 그 방향을 못 따라가면 세계 최대 기업도 1년 만에 이렇게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쟁력이 약하죠. 노키아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약하로 그렇게 망한 거고. 이제 그런 기술적인 경우 뭐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아주 보편적인 경우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보편적인 경우는 임금 상승입니다. 임금 상승으로 공장들이 외국으로 이전하는 현상. 실제 우리나라도 70년대만 해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많은 이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공장. 전통적인 공장이죠. 그런데 그런 공장들이 소위 임금 상승으로 외국으로 이전했죠. 전통 공장이라는 것은 소위 봉제, 미신 가지고 뭔가 옷을 만드는 봉제 공장, 아니면 신발 공장, 신발 만드는 공장 등등, 아니면 전자도 옛날에 라디오 조립하는 공장, 이런 것들이 있었죠. 많은 노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뭐 하나씩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들이 있었는데, 즉 인건비 바탕으로, 낮은 인건비로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상승한다 그러면 경쟁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산업은 도태가 되는 겁니다. 경쟁력을 잃고 도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망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그것을, 그때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국내에서 공장은 접었지만 많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그 공장을 계속 유지했죠. 그 공장 설비라든지 그걸 다 들고 더 인건비가 낮은 나라로 나가가지고 생산을 해서 공장은 계속 유지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그건 우리나라 GDP에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되니까 그 이야기는 제조업의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 GDP에서의 제조업 비중은 줄게 되는 거죠. 물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GDP가 계속,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늘어난 이유는 그 유출된 산업이 있지만 그 외에 뭔가 하면 다른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잘 이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 옛날에 고용을 많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갔다. 이게 그러면 이거는 뭐 고용 차원에서는 나쁜 현상이다 라고는 볼 수는 있겠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바로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는데, 이게 이제 아이러니죠. 임금이 오르는 것이 사실은 경제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잘 사는 게 목적이죠. 경제 성장 발전해가지고 임금이 올라야 되는 거죠. 올라야 되고, 올라가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뭐 그 산업은 다른 낮은 임금 나라에 주고, 대신에 더 높은 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산업을 우리가 계속 개발해내고 그 산업을 확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걸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고용 효과가 높은 옛날의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임금 상승으로 공장들이 외국으로 이전하면서 제조업이 줄어들면 제조업의 비중이 줄 수는 있습니다. 줄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총 제조업 비중이 줄지 않고 계속 늘은 것은 이 대신에 다른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세계적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계속 이동한 것이, 그때 이제 우리나라 공장 기업들이 대부분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로 갔죠. 근데 이제 중국으로 갖는 기업들도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 막 탈중국 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현상이 트리거를 역할을 하긴 했지만, 이 정치적인 현상이 아니라 경제적인 현상입니다. 왜 중국에서 빠져나오냐? 인건비가 높아요, 지금은 중국도 경제가 발전하고, 이제 큰 소리 치는 G2고, 1인당 국민소득도 미국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까지 따라갔고, 그러면서 이제 인건비가 오른 거죠. 인건비가 오른 것은 뭐 전에 이야기했죠. 결국은 중국에 있던 유효 노동력,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산업화, 도시로 와가지고 이제 공장에 일할 사람이 꽉 찼고 더 이상 남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가 오르는 겁니다. 인건비가 오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그래 되니까 이제 근로자들도 우리도 먹고 살 만큼 월급을 달라라는 요구, 복지 요구가 커지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고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일자리가 없고 일할 데가 없다 그러면 뭐 복지 요구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와가 무조건 일하죠.
먹고 사는 게 그냥 소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런데 이제 먹을 만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도 이 협상력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없으면 저 공장 안 돌아간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봐서 대등한 또는 뭐 협상이 되는 겁니다.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중국 인건비가 빠른 속도로 올라지고 있는 거죠. 올라가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에서 베트남이나 이미 베트남으로 이전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초기에 중국으로 갔던 기업들은 또 베트남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베트남 아니면 인도네시아 등등 또 다른 낮은 인건비의 나라로 가는 거죠. 제일 오랫동안 낮은 인건비를 유지할 나라가 어디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방글라데시 이야기를 합니다. 방글라데시가 아마 제일 오랫동안 낮은 인건비를 유지할 나라로 보입니다. 인구가 뭐 엄청납니다. 왜 인도네시아냐?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4배 정도가 되죠. 상대적으로 저개발국이고 베트남은 인구 중에서 젊은 인구가 많죠. 전쟁을 겪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젊은 인구가 많고 또한 뭐 우리하고 또 문화적인 코드가 비슷하다라는 게 있죠. 방글라데시도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거의 뭐 최대 기업이 방글라데시 공장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노스페이스, 영원실업이 방글라데시의 큰 공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주 초기부터 거기에 공장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섬유 쪽에는 봉제 쪽에는 방글라데시가 굉장히 셉니다. 이 노스페이스 공장이. 뭐 또 다른 데는 이제 인도로 또 이동하고 있죠. 인구는 인도가 지금 이제 세계 최고죠. 중국하고 비등비등한데 곧 중국을 추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낮은 걸 찾는,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인건비 낮은 나라를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면서 뭐 이렇게 이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조업 비중이 축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원인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생산성 향상과 임금 상승은 결국 더 잘 살게 되는 상태인 겁니다. 자, 이래가 제조업 비중이 줄었다. 이게 안 좋은 현상이냐가 아니란 이야기죠. 이거는 결국은 뭐 원하는 더 잘 살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산성 향상이 됐다. 그러면 더 좋은 물건 더 싸게 쓸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에 공장은 이전하지만 공장을 이전시키는 원인 자체가 임금 상승이라 그러면 결국은 국민 전체가 더 잘 살게 된 거죠. 잘 살게 됐고 그 국민에 안 맞는 공장이라면 더 이상 거기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인건비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게 있어요. 공해산업. 공해산업은 주로 못 사는 나라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생산 과정에서 공해를 유발하는 그런 공해라는 것은 이제 매연과 그 다음에 뭐 악취 아니면 이 폐수 나쁜 폐수가 많이 나온다. 이런 공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개도국에서 이런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에서는 사람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사람들이 그걸 중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된다 그래도 이건 안 돼 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거는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요 그 공장을 외국에 개도국에다 그 공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도 비도덕적이라는 이야기 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사람을 위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공장을 받아주는 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못 사는 나라는 환경이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 생각할 만큼 배가 안 부르다. 그런 나라에서는 그걸 받아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다가 지금은 거의 다 외국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한때 70년대는 일본에서의 공해 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었습니다. 가깝고 관리가 편하니까 그 공장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었죠. 왔었는데 이제 한 80년대, 90년대 들어들면서 우리나라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 공해나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산업, 그런 공장들은 점점점 다 추방을 했는 거죠. 뭐 찍어서 추방하는 것보다는 환경 기준을 높인 겁니다. 폐수를 얼마 이상 뭐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뭔가 하면 뭐 벌금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기준을 해가지고 얼마 이하로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배출하라. 이제 이런 법조항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공장이 또 외국으로 나가게 되죠. 결국
이런 현상은 더 잘 살게 되는 상태다. 그래서 뭐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부 기업들은 힘이 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목적하는 바로 제대로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비중 축소는 성장과 발전의 결과다. 성장과 발전의 결과다. 그래서 옛날같이 제조업을 더 키워야 된다, 제조업 비중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거는 옛날같이 더 후진적으로 가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즉 성장과 발전의 결과로 제조업 비중이 늘었다. 그러니까 원인 이 때문에 그 나라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금이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이 나라만 이렇게 됐다. 뭐 예를 들어서 기업 환경이 나빠져서 기업들이 나가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뭐 극단적인 예지만 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그런 나라 그렇죠. 뭐 정치적인 사유 아니면 재산권이 뭐 그 확립이 안 되고 그 뭐 모든 기업들이 뭐 국유화를 해버렸다. 뭐 정유 산업을 국유화해버렸다. 그러니까 외국 산업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 가지고 되면 이거는 이제 나빠진 결과지만 지금같이 정상적으로 임금이 높아지고 기술이 높아져 가지고 제조업 비중이 줄었다 그러면 그건 뭐 좋아진 결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제조업의 현재와 미래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자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것이 우리 학교도 여러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공대 교수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공대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공대 교수님들은 그냥 이 공학, 기술 이런 거니까 거기서 뭐 그 관련 산업이 커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그거 발전한다. 라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관련 산업, 그 기술이 중단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현재 제조업 비중이 중단한 것은 그건 계속 해야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냥 공장이 계속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어떤 마인드냐 그러면 옛날식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자라는 생각은 자,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 제조업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특히 이제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뭐 기술자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이고 많은 경우가 이제 사회적인 보이스가 되는 게 정치인입니다. 뭐 미국 현재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 나와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했죠. 트럼프뿐만 아닙니다. 바로 전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이 나와가 항상 이야기가 제조업 무너진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은 생각하는 제조업은 뭐냐 이런 겁니다. 무너진 제조업을 살리겠다. 왜 제조업이냐? 일자리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조업은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고용되는 일자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을 살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이야기 한 거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자, 뭐 이렇죠. 또 다른 그림 보면 이런 식으로 제조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전자죠. 전자고. 자, 그런데 지금 요즘의 제조업은 어떤 거냐? 뭐 이것도 제조업이죠. 자, 이런 겁니다. 제조업을 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살리겠다. 살려가지고 일자리를 여러분들 주겠다라고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미국보다는 덜하지만 모든 대부분 나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현재의 제조업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게 잠깐 봅시다. 이게 현재 제조업입니다. 이게 현재 제조업입니다. 자동차 공장이죠. 자동차 공장에 이게
소위 이제 제일 처음 시작은 쇠판을 후판을 그냥 넣어가지고 아니 특수광이지만 특수 철판을 넣어가지고 철판을 프레스로 찍어가지고 그 다음 이 용접 로봇입니다. 용접 로봇이 용접을 해가면서 차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현대의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대의 공장입니다. 아까 같이 이런 식으로 사람이 쫙 있는 게 현대의 공장이 아니라 요즘 현대의 공장은 저런 이런 게 현대의 공장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제조업을 살리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살려가지고 물론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 조금은 생기겠지만 많이 쫙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공대 교수님들 이야기가 제조업이 우리나라 여전히 뭔가 하면 더 제조업이 중요시 돼야 되고 비중이 커져야 된다라는 것이 제조업을 관두자는 이야기 절대 아니죠. 이런 공장은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공장은 선진국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계속 이런 공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까지 이런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생산성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인건비가 높아졌지만 제조업이 유지가 됐던 겁니다. 제조업 비중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제조업은 여기서 본 이게 아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로봇가 있는 게 이게 현재의 제조업 생산 라인입니다. 정치인들은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이 쪽 있는 이걸 제조업으로 생각하죠. 근데 이게 아니라 현실적인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이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국도 예를 들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그전 오바마 대통령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애플 보고 너희들 왜 스마트폰을 미국에서 안 만드냐 라는 걸 계속 이제 문제를 삼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미국에 있는 애플 회사가 개발해 가지고 만드는 회사는 대만 회사입니다. 대만 회사의 중국 공장에서 만들고 있죠. 대만 회사의 중국 공장. 조금 전에 있었죠, 그죠? 이게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 생산 라인입니다. 팍스콘이죠. 팍스콘이 아이폰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회사인데 대만 회사도 공장은 대만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어요. 왜냐? 인건비 때문에. 대만 인건비로는 이 작업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중국에 있다는 거죠. 이 공장에서 만드는 거죠. 근데 중국에 이 공장을 미국에 들고 와가지고 이 인건비를 시켜가지고 이걸 만든다? 근데 사실 인건비를 따져보면 애플이 계산을 해봤는데 인건비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애플 공장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면 아마 애플의 스마트폰 가격이 한 10배에서 한 20달러 정도 오를 것이다. 400달러, 500달러 넘는데 그거 10달러, 20달러 올라봐야 그건 큰 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밖에 안 오른다는 거죠. 인건비는 비중은 낮은 거죠. 인건비는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올 수 없는 이유가 소위 물류 체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공장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이 공장에 이 생산 라인에 드는 부품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부품을 미국에서 조달 못하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이 근처 신천 근처에는 그런 부품 공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설계를 조금만 어떻게 바꿔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하루 만에 새로운 부품들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거죠. 소위 물류 체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미국에 가지고 와서 이런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어쨌든 제조업이라는 것은 이런 인건비 중심의 공장은 아니고 현대 제조업은 뭐 이런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알겠죠?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자라는 주장은 대량 일자리를 유지 공급하자라는 거죠. 정치인들이 주로 이야기한 것은 대량 일자리를 유지 공급하자. 그게 가능하다면 좋죠. 가능하다면 좋은데 아까 말한 대로 선진국의 이 제조업을 유치하게 되면 대량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조금 전에 본 것과 같은 그런 로봇들이 딱 움직이는 자동차 공장이 되는 겁니다. 일자리가 그렇게 기대만큼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생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의 일단 그러니까 조립 같은 그런 라인은 선진국의 인건비 때문에 유지도 불가능하고 물류체인 때문에 부품에 대한 물류체인 때문에도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조립 라인이라 그러면 많은 부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류 라인이 같이 다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전통 제조업의 정의. 전통적인 제조업은 노동 중심의 생산업이었습니다. 전통 제조업은 조선, 화학, 건설, 기계, 자동차 등 중무장대형 산업입니다. 이게 이제 제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선진국에 맞지가 않더라. 물론 이제 이것 중에서도 잘 자동화했는 경우에는 선진국에 맞는 산업도 있죠. 뭐 자동차는 뭐 전통적인 자동 산업이지만 중무장대형이지만 기술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기술 차이 때문에 여전히 선진국들만이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지만 어쨌든 이런 노동 중심의 생산성이 전통 제조업의 정의였습니다. 최근 선진국에는 여전히 우위를 유지하는 제조업은 대량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여전히 선진국이 우위를 가지는 것은 대량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술 집약적인 또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만이 지금 우위를 유지하고 대량 일자리를 만드는 제조업, 특히 뭐 경공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은 대부분 다 경쟁력 때문에 개도국으로 임금비가 낮은 나라로 가버린 거죠. 그런데 요즘 보면 또 다른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경공업마저도 여전히 선진국이 우위를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애플과 유니클로로 들고 있습니다. 애플과 유니클로. 이거는 조선, 화학, 건설, 기계, 자동차, 중무장대역인데 애플과 유니클로는 사실은 전통 제조업하고 좀 다르죠. 애플이라는 것은 사실은 경공업입니다. 전화 만드는 회사죠. 경공업이라는 것은 조그만 예를 들어 가지고 가정에서 쓰는 조그만 이 전자제품 만드는 게 그걸 경공업이라고 합니다. 유니클로는 옷이죠. 봉제 회사입니다. 봉제. 옷 만드는 회사죠. 아주 전통적으로 옛날식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개도국에 딱 맞는 인건비 빼먹는 인건비 따먹는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이 두 회사가 선진국의 제조업체고 세계 거의 최대 규모의 회사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회사죠. 즉 선진국들도 여전히 경공업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더라. 그럼 왜 가지게 됐느냐? 즉 어떻게 했냐 그러면 기술 개발만 그 선진국이 담당하고 생산 공장은 개도국에다 운영을 하는 거죠. 자 이제는 뭔가 하면 제조업에 대한 마인드가 바뀐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인건비 가지고는 제조업에 경쟁력이 없다. 자 봉제 공장 우리나라 안 된다. 그러면 그 관련 섬유산업은 우리나라가 다 접어야 된다. 가 아니라는 거죠. 인건비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되는 소위 미싱을 가지고 돌리는 공장은 외국에 보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나 옷이라는 것은 그 미싱으로 돌려가지고 박음질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라서 박음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디자인과 그 다음에 재고 관리입니다. 재고 관리. 유니클로가 왜 그렇게 성공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유니클로가 성공한 비중은 물론 디자인이나 기능성이 조금 있긴 있죠. 뭐 근데 유니클로가 디자인이 뭐 독특한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의 승부를 거는 회사 절대 아니고 스페인 회사 뭔가 자라 같은 회사는 디자인과 승부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지만 그 디자인이 그 서양 사람 디자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잘 안 먹히지만 자라 같은 회사는 디자인이지만 유니클로는 그냥 기능성 옷, 그 다음에 옷이 준대. 그냥 흔히 입는 옷들이죠. 옷들이 준대. 왜 그럼 그 회사가 그걸 가지고 그 시군 옷 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했냐 그러면 재고 관리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재고 관리. 옷이라는 것은 보통 재고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만드는 옷의 절반은 제값을 못 받습니다. 3분의 2는 제값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옷이란 것은 얼마나 팔릴지 진짜 예측이 불가능해요. 근데 만들 때는 한꺼번에 팔아보고 또 만들고 팔아보고 또 만들고 하면 생산 비용이 너무 비싸요. 한꺼번에 만들어야지 생산 비용이 싸지는 거죠. 그런데 만든 물건에 반이 안 팔렸다? 그러면 생산 비용은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대부분 옷은 재고 관리가 제일 문제고 재고 관리 때문에 뭔가 하면 항상 옷이라는 것이 뭐 백화점에 비싸게 팔렸다가 그 다음에 백화점에 30% 할인했다가 그 다음에 상설 할인 매장 가가지고 뭐 50% 60% 할인했다가 뭐 아웃렛몰에 갔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는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무게로 파는 그런 단계까지 가죠. 뜨리뜨리 한 개 10,000원씩, 한 개 5,000원씩 그래 팔죠. 똑같은 옷인데 그런 단계로 쫙 팝니다. 왜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되냐 그러면 소위 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고가 남기 때문에 상설 할인 비장부터는 원가 이하입니다. 거의. 원가 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제 돈 다 받고 아니면 백화점 파는 걸 통해 가지고 대부분 생산 비용을 다 빼야 됩니다. 빼야 되고 혹시나 많이 팔릴까 싶어가 그래 많이 찍는 거죠. 그런데 그걸 옷을 뭔가 재고가 안 남게 딱 만든다 그러면 실제 처음에 그만큼 비싸게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나중에 싸게 버리기 때문에 그 버리던 비용까지 합쳐가지고 처음에 비싼 가격이 책정되는 거죠. 근데 그 재고 관리를 잘한다 그러면 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유니클로는 이제 그 재고 관리를 잘했죠. 그러니까 즉시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그 다음에 수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초기에 뭔가 하면 별로 재고를 안 남게 만들어도 규모의 경제가 되면 이제 그게 잘 돌아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뭔가 하면 또 필요하면 그때 계속 만들어낼 수, 낮은 비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거죠. 자, 봉제마저도 그 소위 경영 시스템을 혁신을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 애플이란 거 그냥 전화기입니다. 전화기에서. 그게 전화기가 뭔가 하면 집에 있는 유선 전화가 아니라 무선 전화고 그 다음에 그 무선 전화가 조금 더 발전해 가지고 컴퓨터를 그 안에 소형화시켜가 집어넣은 그런 회사라는 거죠. 그런 디자인과 디자인입니다. 애플이 기술 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애플이 자체적으로 뭔가 기술을 개발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산 기술을 개발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애플의 기술이라 그러면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기술일 따름이지 부품이라든지 소재 같은 경우는 다 있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즉 기술과 기술 개발 디자인만 담당인 거죠. 생산 공장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경공업도 선진국의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실제 제품의 생산은 임금이 낮은 개도국에 외주를 준다. 즉 선진국에서는 제조업과 고용이 이루어지는 제조업 공장의 개념은 분리되는 추세다. 제조업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생산하는 라인에 사람이 쫙 앉아있는 것이 제조업이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제조업은 제조업이 있는 것이고 그 제조업에 컨트롤 타워가 있고 소위 기술 개발과 디자인을 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고 그냥 공장은 별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공장은 별개. 인건비가 문제가 되고 생산의 조립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또 별개의 딴 지역에서 운영이 가능한 거죠. 그걸 분리한다 그러면 제조업은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 봉제라고 해가지고 뭐 옛날에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굉장히 컸죠. 컸는데 지금은 확 줄었습니다. 그냥 이제 봉제 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접었기 때문에 그 공장 들고 가가지고 다 인도네시아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OEM으로 물건 만들면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주문하면 그 OEM으로 물건을 만드는 공장만 운영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제조업 봉제의 실체였죠. 실제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상품 없이 OEM 외국 회사의 브랜드를 우리나라에서 그냥 물건만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그 물건 만드는 공장은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할 수 없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가는 겁니다.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제조업체 그러니까 봉제 공장에서 자체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체 디자인을 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 기업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본사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R&D 소위 그 일자리는 단순히 미싱을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고부가가치에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일자리가 유지되는 겁니다. 실제 생산이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기계와 자동화된 공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고용 유발 효과는 크지가 않습니다. 자, 아디다스는 고용이 없는 완전 자동화된 신발 제조 공장을 최근 독일에 건설했습니다. 자, 이 신발도 우리나라가 한때 가장 경쟁력이 있던 70년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 신발이었습니다. 세계 신발의 거의 절반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발 공장, 아디다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나이키 전 세계 신발 그 메이커들의 OEM 공장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대 말부터 그게 경쟁력을 잃어가지고 외국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그게 인건비가 오르는 것도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발은 공예 산업으로 보게 된 거죠.
신발 과정에서는 고무를 태우고 녹이고 그 다음에 본드로 붙이죠. 그 과정에서 많은 악취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걸 월급을 주더라도 싫어하는 거죠. 그런 그 안 좋은 환경에서 일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공장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발도 전형적으로 우리가 후진국에만 개도국형 그런 산업이다 생산 과정에서 보고 있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혁신적으로 그 공장을 다시 선진국으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발표를 한 것이 아디다스입니다. 그래서 아디다스가 신발 공장을 독일로 다시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서 일부 공장이 지금 부산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럼 아디다스 신발 공장이 독일로 간 공장은 어떤 공장이냐라고 하면 자 이런 공장입니다. 이게 아디다스 신발 공장입니다. 신발 공장. 이게 무슨 신발 공장이냐? 여기 신발이 보이죠? 달랑달랑 붙어 있죠? 이게 신발입니다. 신발을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잘라가지고 고무를 잘라가지고 풀러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아까 자동차 공장과 비슷한 용접 로봇 같은 기계가 이 신발을 지금 꾹 찍어가지고 뭐 어떤 지금 단계인지 모르겠지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로 되돌아온 신발 공장은 무인 공장입니다. 무인 공장인데 이제 독일로 되돌았다는 거죠. 무인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독일로 되돌아온 겁니다. 무인화 공장에서 만드는데 대신에 이제 신발 가격이 좀 비쌀 겁니다. 비싸도 먹히는 이유가 신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성품보다는 맞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사람마다 발의 크기가 조금 틀리죠. 틀리기 때문에 그 애매한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신발은 신어보고 사고 그 다음에 뭐 이 메이크는 내 발에 맞는 게 안 나오고 그런 게 있죠. 발 크기가 폭뿐만 아니라 높이도 있고 온갖 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맞춤형 신발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아디다스 공장은 맞춤형 신발을 만든 겁니다. 그 기성 유명한 아디다스 신발 라인에 있는 그 신발들 종류를 딱 선택하고 그 신발을 디자인은 딱 원래 기성 신발이 있는 거죠. 그 기성 신발을 내 발에 딱 맞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신발을 사이즈를 재고 뭐 일주일 있으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집으로 배달해 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공장은 선진국에서 먹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공장을 신발을 제조하기 위해서 일부 공장이 이제 부산으로 최근에 되돌아온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이제는 제조업이라는 것이 이런 되돌아오는 제조업마저도 자동화 할 수 있는 기계화 자동화 할 수 있는 그런 제조업만이 되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선진국으로 이 산업은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기계와 자동화 공장이 활용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는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통적으로 일자리 차원에서는 별로 기여를 못하는 거죠. 따라서 고용 효과가 있는 제조업은 임금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선진국에서 생존 가능한 제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는 이런 애플, 유니클로 이런 회사 같이 상품 개발, 디자인 부분이라는 거죠. 디자인. 정치권과 일부 주장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대량 일자리를 만든 제조업은 사실은 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 제조업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공장은 운영하는 건 따로 있을 수 있으니까 공장은 딴 데서 운영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조업을 버리면 안 되고 제조업은 여전히 계속 유지하면서 상품 개발과 디자인을 잘하면 됩니다. 이제는 기술은 다 높아졌고 물건의 품질은 다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는 물건에 대해 가지고 디자인을 훨씬 중요한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원하느냐 더 디자인이 좋은 겁니다. 소위 그 디자인의 바람을 일으킨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소위 애플이죠. 그죠? 애플. 스티브 잡스가 디자인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적인 개발은 없었지만 사실은 애플은 디자인의 회사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하는 제일 큰 기여가 PC를 만든 겁니다. PC를 만든 건데 이 사람이 PC를 만든 것이 뭐 공학을 알아서 PC를 만든 사람이 절대 아니죠. 공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부품 있는 거 돌아다니는 부품 모아가지고
PC, 개인이 쓸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든 겁니다. 이미 부품들은 다 있었던 거죠. 있었던데 그걸 만든 것이 스티브 잡스고 애플에서 한 거죠. 그게 이제 옛날 애플이고 뭐 소위 이제 맥킨토시라고 잠시 이제 이름이 바뀐 거죠. 그 컴퓨터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아이팟을 만들었고 mp3 플레이어는 아이팟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개가 다 공통적인 특징은 디자인이 너무나 깔끔하다는 이야기죠. 현재 이제 스마트폰을 이야기하면 갤럭시, 뭐 폴더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뭐 기술에 쓰는 갤럭시가 아이폰을 뭐 압도합니다. 압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소위 애플만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폰만 바라고 있죠. 아이폰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건 디자인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입니다.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제 옛날식의 제조업에서의 기능, 그것은 거의 평준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꼭 이 차이가 이제 그렇게 많이 내지 않는다. 달라진 품질이 그렇게 차이를 내지 않는다. 그렇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디자인과 기능, 소프트웨어. 그게 이제 새로운 제조업의 방향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조업이 계속 경쟁력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비중은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잘하면 오히려 또 비중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애플이나 유니클로 같은 회사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다시 비중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꺼진 불을 다시 보면 되는 거죠. 꺼진 불. 옛날 같은 경공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이 쓰는데 뭐 세계적인 기업이다 보면 이런 회사도 있고 맥도날드, 스타벅스 뭐 별겁니까? 그냥 햄버거 회사, 커피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전 세계적인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공학적인 그런 기술을 따질 필요가 없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잘 읽어서 제공을 한다 그러면, 그건 뭐, 여전히 제조업도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조업에 대한 이야기, 이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인식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강조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다음에 하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지난 시간에 좀 빠뜨린 것 같아서. 자, 3절의 분배 측면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 데이터를 보이는 이유가, 하나는, 그러니까, 피용자 보수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 경제가 발전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그 과실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과거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그걸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쭉 늘어나다가 2000년에 이게 떨어졌죠. 43.8에서 41.5로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 왜 떨어졌냐고 하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죠. 199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발생하니까 이 피용자 보수의 비중이 줄었습니다. 비중이 줄었다 그러면 뭐 한 해는 마이너스지만 대부분 이 10년 동안은 대부분 플러스이기 때문에 한 해의 비중이 줄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줄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피용자 보수의 비중이 줄었다 그러면 성장한 부분도 못 받고 그 다음에 깎였다는 이야기죠. 엄청 줄은 거죠. 즉 경제 성장을 못하면 실제 요때 이 줄은 것은 98년 한 해 동안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998년 한 해 금융위. 여파로 98년, 99년 그 한두 해의 여파 때문에 이 비중이 이렇게 줄었던 겁니다. 경제 성장이 왜 중요하냐? 성장 일변도 성장에 목숨 걸 필요 없다. 그냥 사람들이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라는 건데, 이제 개인적인 행복은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세가 떨어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성장세가 떨어지면 결국은 소득은 퇴보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득이 계속 이렇게 늘어났던 이유는 빠른 경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소득도 늘어났고 상대적인 비중조차도 이렇게 쭉 늘어난 겁니다. 늘어났는데 한 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기록하니까 당장의 비중조차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최소한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그 자체를 한 2%, 최소한 2%는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수준을, 현재 수준, 그러니까 현재 실질적인 생활 수준, 그리고 뭐 세계적인 아까 말한 앞에서 본 순위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년 한 2%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이제 뒤지게 되는 거죠. 뒤지게 되고 옛날보다 더 못 살게 되고 우리가 이제 옛날보다 못 살게 되고라는 것은 이해를 못하지만 사실은 바로 옆에 나라 일본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금 일본 사람들은 아직까지 인정을 못 해가지고 좀 답답해 하는데 옛날에 비해서 일본은 지금 훨 못 살게 됐습니다. 그 1인당 국민소득을 봐가지고 물론 달러 베이스의 그런 효과도 있지만 훨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나 베이스로도 별 차이가 없다 그러지만 차이는 뭐냐면 다른 나라는 훨씬 더 빨리 성장해버린 거죠. 해버렸는데 일본은 성장을 안 한 겁니다.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그만큼 격차가 있었으면 줄어들었고 아니면 있는 격차는 더 늘어났다 한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비정상적인 해는 뭐 예외지만 기본적으로 성장은 꼭 필요하다. 그 성장을 위해 가지고 뭐 산업 발전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